전북이 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를 표방한 만큼 농생명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과 성장이 기대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미 다양한 기관과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만큼 기본 토양은 잘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전북 농생명 식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 왼쪽부터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 축산식품국장, 이은미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송춘호 전북대학교 식품유통학과 교수, 안진영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협의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북에서 농생명 산업, 또 농생명 산업에서 전북을 따로 떼놓고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요.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도 의미도 남다릅니다. 최재용 국장님, 네. 전라북도 농생명 산업의 현 주소 어느 정도인지요? 예, 현 주소를 짚을 때 통상 저희가 이제 농림업의 부가가치를 얘기합니다. 지역 내 총생산, GRDP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역 내 총생산 중에서 우리 농림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총량이 한 7.1% 정도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제조업만을 좀 살펴봤을 때는 전체 제조업 비중의 22%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좀 해석됩니다. 예. 이은미 원장님, 우리가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강점 중에 하나가 여러 그 관련된 기관이나 또 단체들이 집적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관들이 또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전라북도에는 농생명 바이오 관련된 그 연구 개발과 산업을 진흥시키는 역할을 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기회를 빌어서 한번 표를 좀 해보았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전국의 14개 지자체 안에 이제 왼쪽에서 보시면은 동물의약품, 종자, 첨단 농업 그리고 미생물 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연구 개발해서 진흥시키는 기관들이 국공립 기관, 지자체 출연 기관들이 다수 집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왼쪽 쪽으로 보시면 식품과 바이오, 첨단 바이오 쪽, 농생명 혁신 도시와 수산 가공 쪽에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50개 정도 기관이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종사하는 박사급 이상 인력만 한 1,800명 정도 이상이 전라북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기관 또 많은 연구 인력들이 모여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이렇게 그 다양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도내에는 또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들도 많아서 산학연 체계 구축에도 상당히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송 교수님. 예, 방금 이은미 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라북도에는 농촌진흥청, 그다음에 식품연구원 등 농생명 바이오 그 관련 산업이 약 49개 기관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여러 부분들을 전라북도에 유치를 했는데요. 지난 8월에는 라이즈 사업이다 해가지고 지역 대학이 지역과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약 1,000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즉 농생명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과 그다음에 지역 대학이 지역과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졌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북대학교가 지난 11월에 글로컬 30이라는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작년도에 10개 대학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약 1,000억 정도 예산이 모이는데 이 부분에서도 거점 국립대학이 세계대학으로 나가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라는 그런 모멘트가 만들어졌고요.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는데요. 작년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전라북도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러한 집적을 부분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대학과 지역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가 마련이 됐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여러 가지 특례 규정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됐다는 말씀이시죠.
그 앞서 뭐 언급이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도내 전체적인 산업에서도 그 농생명 바이오가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안진영 회장님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죠? 지금 전년도 전라북도 통계를 보면 저희 전라북도에는 약 8,700개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예. 그 약 11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그 농생명 바이오 관련 기업이 약 22%, 1980개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분이 약 2만 6천 명 있습니다. 근데 비근원으로 저희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보면 현재 그 130개가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입주업체가 현재 80개입니다. 그중에 약 25%가 현재 그 바이오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식품기업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그 기능성이나 바이오를 바탕으로 한 공정 과정이랄지 거기에 대한 제품 양산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국가식품 클러스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 업체가 130개 정도 되고 지금 입주한 데가 지금 80여 개면 아직 계약하고 들어오지 않은데도 대기하고 있는 데들도 한 4, 50개 이상은 되는 모양이고요. 예, 저희들은 이제 그 임대가 없고 전부 분양이기 때문에 예. 130개는 다 입주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처럼 어찌 보면은 그 관련된 토양, 기반 뭐 상당히 유리하게 잘 구축이 돼 있고 관련 그 기관이랄지 인력까지도 잘 갖춰져 있어서 조건이나 의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조금 다가서서 들여다보면 그 저변을 이루는 농가 소득이 굉장히 낮고 뭐 전국 최하위권이고 낙폭도 또 소득 하락폭도 커서 이게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는데 이 원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국장님? 예,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농가 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농가 소득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로 다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순수한 농업을 통해서 얻는 농업 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 활동 이외에 어떤 체험이라든지 흔히 얘기하는 뭐 6차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관광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얻는 농업 외 소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통상 직불금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직불금을 통해서 얻는 이제 이전 소득이 있고, 또 때로는 뭐 이제 어떤 뭐 은행의 어떤 이자가 불어난다든지 어떤 그 뜻하지 않은 어떤 소득이 발생하면서 발생하는 비경상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저희가 그 통계적으로 보면 2021년 이게 재작년 2021년까지 보게 되면 뭐 농업소득이라든지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이것들이 전국적으로 한 2등 정도를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항상 조금 이제 하위권에 들었던 것이 농업 외소득, 농외소득이 사실 좀 타 지자체보다 적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 작년에는 유달리 2022년이겠죠. 2022년에는 쌀값 하락이 아마도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농업 소득이 한 42%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 소득이 줄다 보니까 다른 농외 소득이라든지 이전 소득, 비경상소득이 뒷받침이 되더라도 그것은 평균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좀 이제 이유로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2022년도 봤을 때 우리 지역의 어떤 농업 환경이 굉장히 어떤 자연 재난 등으로 인해서 어려웠다, 이렇게 좀 해석도 됩니다. 뭐 달리 생각해 보면 그 쌀 그 생산 의존도가 그만큼 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전체 농경지 면적이 19만 헥타르인데 예. 그 중에서 한 10만 헥타르 정도가 이제 논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래도 좀 높고, 또 거기에 주 작목이 또 예. 쌀인데 이 쌀값이 통상 한 20만 원, 21만 원 정도가 지지가 되어야 되는데 2022년도에는 한 18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어떤 큰 낙차가 농업 소득의 어떤 큰 어떤 하락을 가져왔다라고 일단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 예. 통계청에서 매년 농가 경제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것은 2022년도 기준입니다. 통계청에서 전국의 3천 농가를 표본으로 조사를 합니다. 3천 농가 구성을 보면 2인 가구가 2,900가구고요. 1인 가구가 100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통계 기준으로만 보면 약 3.4%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가요. 근데 농촌 현장을 보면 실제적으로 1인 가구가 약 24% 가까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 통계치보다도 현실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2021년도에는 굉장히 좋은 그 결과를 냈었는데, 통계상으로만 볼 때는 작년도에 특히 농업소득 부분이 전국이 약
6% 정도가 감소됐는데 전라북도가 42%나 감소된 걸로 나왔는데요. 사실 명확한 원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통계에 약간 오류 부분도 사실 보여지는 그런 부분 같고요. 근데 이 통계론만 봤을 때는 전라북도가 경영비 부분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들 수 있는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 지역에 비해서 농산물 가격의 하락폭이 좀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어떻게 보면 고품질 브랜드화가 조금 미약해지지 않았을까라고도 평가해 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여러 이제 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농가들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 농식품, 농생명식품 관련 기업들의 상황도 그리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근로자가 이제 10명 미만인 기업들이 한 90% 가까이 되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이 영세성 그 우려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안진영 회장님께서는 지금 그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입주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 기업들의 상황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국가도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가 사실은 선진국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처럼 기업도 어떻게 보면 근로자 수나 종업원 수도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전라북도는 10인 미만 업체가 아까 전체 제조업체 8,700개 중에서 18%인 1,500개 업체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식품 농수산 관련, 농생명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또 그 10인 미만이 거의 90%를 포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국가식품 클러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식품 전문 산당이다 보니까 입주 업체 아까 80개 중에 54%가 그래도 10인 이상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사실 기업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저희가 이제 그 벤처도 있고 일본 입주 기업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걸 분석해 보면 일단은 그 지금까지는 농생명 바이오 이쪽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푸드테크랄지 이런 게 대두가 됐지만 과거에는 좀 이렇게 관심이 정부 정책이랄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멀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청년 스타트업이랄지 벤처랄지 소상공인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업원이 많은 대기업군이랄지 중견기업군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것들을 특성화시키고 전문화시키고 분류화시켜서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만 해도 대한민국의 이제 가장 간판 그 식품 산단이니까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돈에 있는 상당수도 식품 기업들이 시군 군 단위에 있는 작은 또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최근에 이제 우리가 농생명 분야에서 그 부각되고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이오 산업인데요. 이제 농업, 식품은 그래도 조금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이오 산업 그러면 그게 뭐지? 라고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미 원장님, 그 바이오 산업 어떤 산업이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이제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생명 자원들이 있는데요. 동물, 식물, 미생물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이 우리 인류 삶에 필요한 형태로 제조 가공되거나 고부가 가치화되거나 거기 안에서 여러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프로덕트 최종 산물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의 영역이 전체가 바이오 영역입니다. 그런데 너무 넓은 영역이다 보니 이거를 이제 요즘은 그 연구하는 분야에서 이해하기 좋게 그린, 레드, 화이트, 블루 이런 식으로 색감을 좀 담아서 바이오 영역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린 바이오는 기존에 앞서 이제 패널들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던 전라북도가 강한 부분에 원료, 종자, 재배 이런 원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원료 플러스 이거를 우리가 식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에 관련됐던 모든 그 영역을 그린 바이오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요. 이외에 우리 인류 생활에 있어서 치료, 진단, 의료, 의학 이런 부분의 영역을 레드 바이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 자원을 지금 석유계 에너지의 여러 이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천연 소재의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화이트 바이오로 분류가 되고요. 최근에는 해양 자원을 활용을 해서 좀 유용한 산물로 이용하는 영역을 블루 바이오까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그 레드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얘기를 많이 들었어도 이게 정확하게 느낌이 안 왔는데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뭐 머릿속에 계략적으로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그 지금 정부에서도 바이오 의약품 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지금 정했잖아요. 이게 이제 바이오 의약품 산업 방금 해주신 분류에 따르면 이제 레드 바이오 네, 영역으로 맞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전라북도 전체 그 바이오 산업 현황 지금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전라북도가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해봤을 때 가장 강한 부분은 그린 바이오입니다. 그런데 레드 바이오 영역의 뿌리는 그린 바이오 원료 소재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요.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던 강점을 잘 살려 나가면 그 레드 바이오 영역까지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전라북도에는 전국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레드 바이오 영역에 관련된 학과들이 수도권 서울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의학, 치대, 그다음에 약학, 한의학, 재생 뭐 이런 여러 학과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보다도 더 많은 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적 자원들과 배양되는 역량들을 좀 직결을 시키면 레드바이오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도전장을 충분히 내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가 전략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바이오 분야 대표 기술이 오가노이드와 재생의료 쪽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보다 보니 도내 전북대학교 병원 또는 원광대학교 병원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기술들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조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산업화하고 연결될 수 있는 장만 풀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자신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인체 적용에 대한 부분이 궁극적인 목표이겠지만 그 전 단계에 전라북도는 동물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가노이드라고 하면 그 생체 모사체라 그래서 우리 인체의 세포를 배양을 시켜서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 전 단계에 동물 적용 실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동물의약품, 수의대 이런 쪽에 또 역량이 강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동물 오가노이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인체 오가노이드 방향성까지 제시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전라북도에서 이제 2차 전지 특화 단지를 유치를 해서 아주 큰 그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올해 지금 이제 특자도가 출범을 했는데 지금 바이오 특화 단지 또 유치를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관련된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런 수의대랄지 관련된 의약품이랄지 네. 그 기관들을 지금 잘 C줄 날줄로 또 엮어서 하다 보면 경쟁력이 좀 충분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군요. 네. 지금 이제 서울이 가장 많기는 한데요. 전라북도에 의학, 약학, 한의학, 대체의학, 제약공학, 수의학 이런 관련된 학과를 보니까 17개 학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쟁력을 우리가 산업화라고 연결되는 전략만 잘 수립을 한다면 저희한테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 전북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기관들이 힘을 잘 모아서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재형 국장님, 우리가 지금 특별자치도 출범을 하면서 전북 특별법 안에 이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특별한 예외 규정들을 많이 부여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여기 보면 농생명 산업과 관련해서는 한 12개 정도의 특례가 담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 우리한테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전북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제 지역의 성장을 끌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을 좀 정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농생명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 전체를 뭐 다 일거에 바꾸겠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어떤 뭐 특별한 혜택을 모두 다 어느 지역에든 동일하게 준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생명 산업 지구라고 해서 어떤 일정한 영역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의 어떤 농생명 산업이 집적화되게 되면 그 집적화를 계획한 공간을 집중적으로 좀 특례를 통해 가지고 뭐 규제도 완화해주고 좀 더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걸 좀 살려나가자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죠. 일종의 이제 뭐 영어로 얘기할 때 뭐 테스트 베드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생명 산업 지구라고 하니까 조금 와닿지 않는 면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김제에 있는 그 민간 육종연구단지와 같이 네. 어떤 종자 기업도 농생명 이제 산업의 하나의 품목이고 그거와 연관된 기업들이 여기에 집조가 되고 또 그것들이 이제 전후방 산업과 연결되어 가지고 어떤 종자 산업에 있어서의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익산에 이제 익산 국가 식품 클러스터가 있듯이 이렇게 어떤 이제 식품 산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대상을 가지고 여기에 어떤 뭐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까지 하나의 좀 집적화된 공간을 만들어서 조금 더 어떤 혁신 성장의 거점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그 어떤 뭐 바이오 산업 뭐 집적화 단지라는 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순창에서 이제 어떤 그 기존의 동네의 전통적인 고추장 뭐 된장을 떠나가지고 여기에 산지되어 있는 어떤 좋은 발효 미생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소재라든지 이런 그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여러 가지 산물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의 이제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종자, 식품, 뭐 바이오 산업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집적화를 좀 추구하기 위한 개념 설정이 농생명 산업지구이고 여기에 들어오면 가장 큰 그 차이점은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중앙 정부에 예산 요구했을 때 왜 전라북도만 줘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자도법에 보면 농생명 산업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특별한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방어할 수 없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만 뭐 그래서 당연하게 당연시하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어떤 좋은 그림을 그리고 성공 가능성의 어떤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특별하게 우선적으로 좀 뭔가 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리의 어떤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고 부수적으로는 뭐 농지법에 따라서 그 농업진흥지역을 해지한다든가 농지 전용을 한다든가 혹은 우리가 이제 그 공유지산법에 따라 가지고 도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부동산을 갖다가 어떤 기업에게 이제 수의로 예를 들면 이제 민간 육종연구단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현재는 이제 임대로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필요에 따라서는 도의 자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이라고 하면 현재 입주에 있는 민간 육종연구단지 입주 기업에게는 또 수의계약까지도 가능한 허용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기업의 어떤 현장 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듯 저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자기 지역에서 잘할 수 있는 어떤 품목이라든지 부분을 좀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것이 뭐 종자여도 좋고 식품이어도 좋고 뭐 미생물과 같은 바이오 산업이어도 좋고 뭐 약용작물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밑그림을 좀 이렇게 설득력 있게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어떤 자금을 투자해 나가고 필요한 부분은 특별자치도에 따른 그 농생명 산업 지구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갖고만 재지 말고 좀 조금 더 이렇게 배려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특별자치도 도지사가 판단해서 네. 우리가 이 분야를 좀 육성해야 되겠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진흥지구가 그게 우리 그 도 유지랄지 이런 네. 경우에 조금 완화하거나 해제 절차를 쉽게 가져갈 수 있고 네. 그 조성을 했을 경우에 기반 시설이나 지원 시설을 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네. 기업들이 조금 더 쉽게 그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그 관련 그 사업을 네. 추진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지금 마련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지난해 2월로 기억이 되는데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식품기업 매출액 7조 원, 또 농가소득 6천만 원대 진입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었는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또 소득 안정을 위한 과제 뭐가 있을까요? 송 교수님? 예, 지금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전라북도에서 식품기업 매출액 7조 원, 그다음에 농가소득 6천만 원대 부분을 2026년도에 달성하겠다고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네,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소득 보장입니다.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기후위기가 상시화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식량안보 먹거리 위기 부분이 태도가 될 때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보면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그 논의 중인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준 가격을 정하고 기준 가격이 시장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에 그 차액의 85% 정도를 보통 기준으로 하는데요. 85%보다 훨씬 더 떨어졌을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국회에서도 보면 특히 정부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예산 문제를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하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올해 작년도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쌀만 남아도 쌀만 과잉돼도 과잉된 쌀을 격리시키는 데만 1조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예. 됩니다. 그런데 주요 농산물 16개를 지난 정부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렇게 기준 가격을 정해가지고 보상해도 약 1조 원 조금 돈만 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과 더불어서 특히 그 뭐랄까요, 그 농작물 재보험, 그다음에 농가 소득 보상 제도 같은 부분들이 병행해서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름으로써 지금 농가 소득 중에서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안 되는데요. 예. 이 농업 소득 부분을 높이지 않고는 농업의 소득이나 이전 소득분을 아무리 올려도 결국은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농업 소득 부분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목표 그 시기가 사실 2026년이면 금방이잖아요.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뭐 사실 쉽지 않은 과제이고 그러나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목표 값을 좀 설정을 했고요. 이제 그 농업인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앞서서 뭐 최저가격 보장제라든지 재보험에 대한 어떤 뭐 방지책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고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2022년도에 우리가 직불금이라고 하죠. 뭐 국가가 주는 직불금도 있고 도와 시군이 각각 주는 직불금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합을 해보면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천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2023년 기준했을 때 한 5,500억, 그다음에 올해 예산으로 따지면 한 6천억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최근 한 2년 사이에 매년 한 500억 정도씩 이렇게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 현금 지원이죠. 현금 지원이 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는 좀 보완적 측면에서 소득 보장과 함께 그 농촌이 특히 젊은이들이 좀 살기 괜찮은 그런 조금 쾌적한 공간으로 좀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적인 악취 문제도 남을 수 있고 또 식당이라든지 뭐 카페 여러 가지 또 문화 복지 시설도 최소한의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농촌에서의 어떤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좀 그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가 지금 이제 농촌 협약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을 어떻게 이렇게 그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그것도 한꺼번에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최소한의 어떤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집중적으로 좀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200~300억 정도의 여러 가지 사업을 주고 또 지방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내놓음으로 해서 농촌의 어떤 거점 지역들을 갖다가 조금 삶의 질을 좀 쾌적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잘 활용해서 우리의 농업 농촌을 좀 젊은 사람들이 좀 그래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그 도내 식품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한 그 형편인데요. 식품 기업들 성장을 위한 과제는 뭐가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안지정 회장님. 예. 예, 사실 저희 그 국가식품클러스는 식품 전문 산당이다 보니까 어떠한 제도나 규정이나 상품에 대한 그 생산, 제조, 유통 과정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규정화되어 있고 기준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전라북도를 봤을 때는 이제 국가산단어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창업자들이랄지 아니면 너무나 이 지방의 그 전라북도에 혼재되어 있어요. 그 영세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그 소규모 기업들이
이런 바이오라 융합이나 이런 플랜트 시설의 R&D를 하기는 너무나 거리가 사실 멀습니다. 소위 저희들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소규모 기업들이 바이오라는 그 어떤 단어를 가지고 융합을 해서 그거를 이제 산업화시킬 수 있는 게 그 기업의 역할인데 그게 사실 전라북도가 좀 필요한 게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요즘에 이제 뭐 사실 이런 농생명 바이오 아까 우리 그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바이오라 결국 생명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기대 수명이랄지 건강이랄지 특히 또 온난화에 따른 어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광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기업과의 어떤 이제 그 정부 문제인데 그런 그 어떤 데이터랄지 통계랄지 정부의 관련 기관의 활용이랄지 그건 기업하고 어떤 그 전북 도하고 그 정부하고 한번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모든 절차나 기구나 과정들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식품의 최종 결과물이 나와서 그게 식품 산업으로 연결되고 제품이 나와서 그게 매출로 연결돼서 그게 이제 풍요로운 전북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도 브랜드가 있어야 될 것처럼 그래서 전북 브랜드를 이런 모두한 과정과 그걸 취합시켜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전북 브랜드의 바이오 브랜드를 만들어서 어느 기업이 자기 상품을 내놓더라도 전북 브랜드를 등에 업고 기업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고려해 볼 만한 의미가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송 교수님. 예. 예. 세계에서 가장 큰 식품 기업으로서 네슬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슬레 매출액의 구성비를 보면 가장 큰 비중이 반려동물 식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려 그 동물 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그 사육 투수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가구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은 수입산으로 이렇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생산에서부터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전라북도에 생산되는 것은 친환경이라는 이미지가 쓰여져야 되고요. 여기에 첨단 과학기술이라는 부분이 접목이 되어지면서 전라북도에 생산되는 반려동물 식품은 가장 안전하고 우수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씌워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슬레 두 번째가 기능성 식품 같은 영양이나 영유아 식품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생수나 커피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농식품 수출액 중에서 담배 수출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 수출액도 굉장히 많거든요. 커피는 생산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첨단 가공 기술에 의해서 특히 담배 제조 기술이나 커피 가공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이러한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원로부터 친환경 지역이다. 친환경 원료로 생산되어지고 생산자, 중소기업, 대기업, 그다음에 관련 산학연이 가장 협력이 잘 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면 이게 바로 브랜드로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 특별자치도의 특례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예. 이은미 원장님, 우리가 이제 그 단순한 1차 생산을 넘어서서 이제 그 가공을 해야 또 부가가치가 커지는데 이제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나 활용도를 또 기대할 수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도내 그 바이오 산업의 기반을 강화를 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그 내용들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바이오 영역에서 아까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레드바이오 영역에서 예. 지금 현재 국가 전략 산업에 포함이 되는 그 선의 기술 수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단 대부분의 기업의 모델이 대기업을 제외를 하고서는 그 연구자 창업이 주가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교수진이나 연구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바이오 영역에서의 창업 생태계가 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기도 하면서 이 모든 제조 영역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어떤 상품이 나오는 데 있어서의 제조 과정에는 원료부터 시작해서 공정이라든지 여러 단계를 걸치는 생태계라는 게 있는데요. 요즘은 제조업 분야에서도 제조 서비스 영역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드바이오 쪽에 집중을 하고 창업 생태계를 구축을 하면서 연관된 사업의 산업군들을 전라북도로 유치할 수 있는 유인 정책 이런 부분들이 여건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바이오 분야는 이제 항상 좀 고민이 많은 부분이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류의 건강 안전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쉽게 규제를 풀 수가 없는 좀 제한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산업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제도상에서 완벽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제도를 풀지 못하는 그런 규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정 부분에서는 인류 건강에 그렇게 피해가 없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최종까지 가지 않는 과정에서 제품에 있어서의 규제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테스트 베드를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의 규제가 일정적인 영역에서는 좀 완화가 되어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문턱을 우선 열어줄 수 있는 환경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바이오 영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또 가장 좀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기존의 그린 바이오 영역에서의 전문 인력 양성 수급 체계는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네, 이 레드 영역에서는 관련된 그 세포 배양이라든지 좀 여기에 모사체를 재현을 해내는 과정에 또 전문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체계, 지금 글로컬 대학이라든지 라이스라든지 이런 영역에서도 다양한 인재들에 대한 양성의 범위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도 이러한 레드바이오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양성 과정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뭐 갈수록 자치단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뭐 연구기관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더 아주 크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우리 이제 그 농가나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좋은 제품, 우수한 생산물을 만들어 놓고도 제때 좋은 데다가 제값을 주고 받고 팔지 못하면은 허사인 일인데 우리 자치단체라든지 바이오 융합산업진흥원에서 어떤 노력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최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전라북도의 농산물의 총 가치가 생산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농산물을 예를 들면 시장에 가지고 가면 100에서 7%를 차지한다는 뜻이죠. 대단히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9만 도내에 있는 농가가 대략 한 9만여 농가인데 9만 농가가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 내지 양이 전국적인 생산량의 7%밖에 차지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물건의 시장의 양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고 시장에 나가서 어떤 규모의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배경하에 보면 작은 소농들은 최근에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육성하고 있는 로컬 푸드를 통해 가지고 로컬 판매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매출을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비중이 지금 우리 9만여 농가 중에서 한 15% 정도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이제 어떤 중대농, 중규모 이상의 농가라고 하면 이분들은 이제 사실 이제 로컬 푸드의 수준을 벗어나서 사실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농산물을 판로를 좀 개척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오랫동안 좀 하고 있는 것이 최소한 하나의 시군 단위에서의 생산되는 농산물들은 해당 시군에서 좀 모아서 함께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대전으로 가지고 가자. 이게 이제 시군 단위의 이제 통합 마케팅 내지는 공동 마케팅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지금 9만 농가 중에서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 비중도 사실은 조금 더 달성을 좀 더 높여나가야 된다. 밀집도를 좀 농가들 좀 더 이렇게 규합하고 또 하나의 어떤 브랜드로 좀 이렇게 시장에 나가야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물을 이렇게 이제 파는 것도 있고 또 일정하게는 농산물을 갖다가 이제 어떤 식품 가공 기업과의 어떤 연계성을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예컨대 이제 뭐 김제 공동농협 같으면 지역에서 생산된 어떤 고구마를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바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뭐랍니까? 익혀가지고 이렇게 예. 패키징해서 팔기도 하고, 혹은 뭐 말랭이로 팔기도 하고, 또 그걸 갖다 양갱으로 팔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떤 농산물의 안정적인 어떤 소비처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있고, 특히 익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CJ든 하림과 같은 이제 햇반이라든지 이런 즉석 가공 쌀밥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 기업과 연계시켜 가지고 대략 보면 한 40% 가까이의 쌀이 이렇게 어떤 식품 가공 기업과 연결되어서 쌀이 이렇게 소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좀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는 이제 지역 내에서만 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예. 일부는 좀 저희가 이제 수출을 좀 해가지고 좀 먹고 살아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특히 이제 민선제 8기 들어서는 이제 수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좀 강조점을 가지고 우리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함께 열심히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까 그 통화 마케팅 참가하고 있는 네. 그 농가들이 9만 농가 중에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군요. 예전에 제가 예. 그 조합공동법인 남원에 있는 데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과거에 그 현장을 네.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참여 농가도 많고 규모화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또 행사를 네, 하고 예. 가격도 잘 받고 네. 뭐 서로 와서 물건도 달라고 하는 그런 형태이던데 남원은 뭐 그래도 우리 14개 시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 농가의 어떤 결집도가 높고 예. 이게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판매하는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좀 잘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 모델들을 자꾸 어떤 지역들이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저희도 독려하고 그리고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통합 마케팅 부문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로 들을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대략 보면 이제 뭐 아주 큰 농가들은 이제 그 농가 나름대로의 어떤 판매 루트에 따라서 나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예. 어떤 중규모의 어떤 어정쩡한 규모 같은 경우는 혼자 가면 시장에 가서 제대로 대접을 못 예, 받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의 브랜드로 또 품질도 균일화 시켜가지고 예. 시장에 나갈 때만 제값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은미 원장님. 예. 네. 그 이제 식품을 포함하는 바이오 영역에서의 이제 유통의 구조의 가장 큰 포인트가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구매력의 방식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유통 구조가 유리하게 작용할 거냐에 대한 시대 분석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조사가 분명히 좀 뒤따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식료나 바이오 소재들을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확 전환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이제 경계가 이제 다 좀 섞여가는 또 예. 특수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직원 내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온라인이라고. 이제는 온라인이고 온라인 필요한 방식의 온오프라인을 떠나서 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조해서 유통을 희망하는 업체들하고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온라인도 대응을 하고 오프라인도 대응을 하고 또 소비자에 따라서는 이제 소포장이라든지 즉석식이라든지 이런 그 희망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준비를 좀 저희가 같이 프로그램에 담아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여러 노력 끝에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직접 행사를 같이 참여를 하거나 좀 예산을 지원을 해서 기업을 지원했었던 성과 중에 저희가 한 45건 정도 행사를 진행을 해서 한 100억 정도의 국내 해외 매출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는 좀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제 영세한 기업들이 소규모 기업들이 전시 행사를 나갔을 때 조그마한 부스 하나에서 내 작품에 아무리 목청을 높인들 바이어들이 쳐다보지를 예. 않아서 저희가 그걸 전라북도 관으로 아예 해서 한 20개, 30개 정도의 부스를 규모화를 시켜버리니까 대기업 부스보다 더 이게 더 주목을 예, 받는 예.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들의 유입 효과들도 있고 그리고 이 이제 같은 행사를 한 몇 년 연속을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수도권에 구매력 있는 바이어뿐만 아니라 주변의 그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찾으러 오는 거죠. 그 행사를 기다렸다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3일 날 화요일 날 오후인데요. 저희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이러한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해서 제품의 고부가 가치도 시키기도 하고 다양한 생산 공정을 좀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설명하는 시책 설명회를 23일 오후 2시에 우리 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시청자들께서는 많이 좀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다양한 사업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예. 소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유통 쪽에서 저희 그 가공 제품이라든지 바이오 소재라든지도 해외 수출 쪽의 시장을 확대를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라든지 기존의 영역에 조금 약했었던 나라에 대한 거점을 좀 교두보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사전에 미리 준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개최되는 그 발효식품 엑스포가 이번에 유치하게 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하고 일정이 이렇게 좀 중복된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너지도 준비를 해서 해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바이어들이 우리 전라북 도내 제품에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유도할 수 있는 준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그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생명 산업도 이제 청년들을 유인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떤 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안지영 회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사실 현장에서 사실 직접 근무를 하고 뭐 기업을 이제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많은 걸 바라봅니다. 특히 저희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지금 이제 그 벤처에 입주 현황을 보면 거의 60% 이상이 이제 청년이고요. 예. 이번에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완공되는 이제 청년 창업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청년들 위주로만 이제 세팅을 지금 하는 상태인데 특히 또 제가 도내에 있는 대학에 가서 이제 식품 관련 이제 대학을 가서 학생들하고 면담도 하고 이제 하고 그러는데 실제 학생들이나 청년들 창업하는 것은 전공자보다는 식품에 대한 관심자가 식품 창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거의 80% 이상 돼요. 식품을 전공한 학생들이 식품을 창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 식품 분야에 창업하는 도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바이오 관련된 경우는 거의 전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전북도에서 바이오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초기 진입을 낮춰서 예. 이런 교육이랄지 인포메이션이랄지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갖고 있는 관심 있는 분야 플러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가 필요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기업도 이제 좀 애로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전라북도나 정부에서나 이제 전부 다 이게 플랜트 시설에 할지 아린 장비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 기업들도 그런데 일반 이제 청년 창업자들은 그게 전혀 이제 활용도랄지 장비 유무랄지 이게 사실 힘들거든요. 예, 이제 뭐 나이도 있고 경험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전북도에서는 전라북도에 지금 현재 뭐 49개 기관이 포진되어 있고 식품 그 기관이 포진되어 있고 그런 기관들의 장비나 플랜트 시설을 잘 활용함으로써 좀 청년들이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줬고요. 실제 기업은 브랜드로 만들어서 하는 게 한 10년 걸린다고 봅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종업원 수가 근로자 수가 기업의 매출이나 성장에는 꼭 뭐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청년 한 명이 나가가지고 브랜드를 육성시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까 우리 그 이은미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큐베이터 활용을 잘해서 새로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장비, 플랜트, R&D, 그다음에 바이오에 대한 여러 가지 주반 인프라나 이 정보들을 공유를 해주고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을 좀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예,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대학이 많은 변모를 해왔습니다만은 현장에서 볼 때는 미흡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라이즈 사업 같은 걸 통해서 지역 산업과 함께 가지 않으면 지역 대학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 교육도 많이 바뀌어질 거고요.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도 그 분권보다는 중앙 집권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산업 부분에 먹거리가 더 크다는 부분 쪽이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최근에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가전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주목받던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푸드테크 관련 부분입니다.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에 가장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푸드테크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앞으로 돈이 생길 거고 먹거리가 생길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대학들도 좀 더 현장 부분 쪽으로 다가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말씀 나누다 보니까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그 전북이 진정한 그 농생명 수도로 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발언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형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그 우리가 가진 농생명 자원, 뭐 소위 말하는 뭐 농산물, 축산물 이런 어떤 농생명 자원이 굉장히 풍족하고 또 이것을 어떤 부가가치화 시킬 수 있는 연구기관과 대학에 대한 어떤 인적 어떤 기술적 인프라도 대단히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농생명 산업지구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포장을 하고 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자체가 쓰고 있는 도와 시군의 예산들을 좀 치밀하게 효과적으로 좀 집행을 함으로써 저는 이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네. 전북특별자치도 생명경제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현재의 먹거리를 기술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첨단화시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산업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생태계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내 모든 연구 역량들이 집결을 해서 이러한 융합 기술 분야의 바이오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예, 교수님. 예, 작년도는 우리나라 먹거리가 세계에서 가장 조명을 받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구글의 음식 검색 부분에서는 비빔밥이 1위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경북 구미에 있는 조그마한 중소기업 올굿이 미국의 트레이저라는 유통업체에서 냉동 김밥을 팔면서 선풍적인 이끌 끌었고요. 우리 국내에서는 MZ 세대들이 과거 나이 드신 분들만 먹는 걸로 알려졌던 약과 같은 게 새로운 조명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인 식품의 트렌드를 보면 에스니c 푸드, 특정 민족만이 먹는 이런 식품이 세계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베트남의 쌀국수나 일본의 스시 같은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한국의 한식이 이런 세계인들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료 생산부터 정말 차별화된 전라북도 농생명이라는 부분에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프리미엄 브랜드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생산, 가공, 유통까지 여기에 상관연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세계 최고의 어떤 농식품 벨트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다. 네, 회장님. 예. 예, 지금 사실은 세계 경제나 중국 경제를 보면 뭐 블랙스완이랄지 그레인 아이로 해서 사실 이런 말들이 결국 미래에 대해 전략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저희 기업들 입장에서는 온난화나 인구 감소나 이런 인력 군류 구인난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그 온난화의 어떤 산소 중립에 따라서 수출 제한이랄지 생산품에 대한 그런 디메리트가 많이 지금 양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기회가 왔을 때 전라북도가 또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이런 기회를 잘 잡아서 기업 환경에 좀 원활할 수 있도록 제도나 어떤 규정이나 완화시키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시스템을 우리 전북도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농생명 수도 전라북도는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구호입니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른 혁신과 변화 없이는 계속 부가가치는 낮고 파급 효과도 적은 과거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비전과 강한 추진력으로 우리가 꿈꿔온 오랜 청사진을 실현할 때입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